종창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무더위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견디고 있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정말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요. 오늘도 종창 토크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무더위에 우리 박종욱 기자님 잘 견디시나 봅니다. 네, 표정이 오늘 좋아요. 기운이 아닙니다. 넘칩니다. 잠을 잘 수가 보입니다. 없어요 저는. 그래요? 예, 원장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도 잠 잘 못 자고 있죠. 네. 무더위에 견디지 못해서 잠 못 드는 그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중국과 무역하는 사람들의 곡소리를 듣느라고 그래서 마음 아프게 가슴 아프게 그러게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기상청에서 사실 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폭염이 끝나겠다 뭐 이런 예보를 했다가 다시 일주일 미뤘어요. 그러니까 기상청 예보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번 폭염과 열대야는 우리가 국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폭염 열대야를요? 근데 지금 기상청은 그냥 천문학적으로 아. 기상 관측 이런 기술적으로만 분석하니까 국제 정치적 배경을 몰라서 기상청이 지금 그런 잘못된 일기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국제적인?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더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왜 더운 더워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금 현재 이 중국에서 형성된 열파 고기압, 고온 건조한 이 열파 이 고기압하고 네. 그다음에 태평양에서 형성된 이 북태평양 고기압. 네. 북태평양 고기압은 좀 뭐 습도가 높고 뭐 고온 다습한 그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고기압이 한반도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요. 한반도에 충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낀 이 우리가 이제 일종의 낀새우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대륙의 열파 고기압과 해양의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한반도가 낀새우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더운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더운 거는 이 사드 배치를 통해 가지고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까지 포함한 이 해양 세력과 네.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 대륙 세력들이 한반도에서 각축장을 벌이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더위가 그 열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기후도 이 네. 국제 정치를 반영해 가지고 지금 이 대륙 고기압과 해양 고기압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운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껴 있으니까 네. 더울 수밖에 없군요. 국제 정치적 상황과 지금 날씨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후대의 기상학자들은 네. 2016년 여름에 이 장기간 지속됐던 폭염과 열대야를 사드 폭염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사드 폭염이다. 네. 그럴 듯한데요. 기상청의 그 예보보다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사드 폭염을 견디고 계신 여러분, 참 사실 이번에 리우 올림픽 보면서 그나마 좀 밤에 시원함도 좀 느끼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언론 보도나 뭐 트위터 이런 얘기 보니까 리우 올림픽 끝나면은 무슨 재미로 또 이 더위를 견디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오전 저희가 8시 8분 지나고 있는데 지금 폐막식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폐막식 8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리우 올림픽도 끝나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 나라의 이 정세와 정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싶어요. 리우 올림픽이 뭐 폐막되는데 하여튼 네. 좀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IS가 리우 올림픽 기간 동안에 혹시나 테러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리우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또 불안해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뭐 이런 불안한 심리가 생겼던 거는 네. 또 그 브라질 정국이 지금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연 리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는 잘 치른 것 같아요. 네. 잘 치렀고 제가 보기에는 리우 올림픽의 슬로건이 주로 이제 뭐 환경과 공존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남미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네. 올림픽이기 때문에 이런 슬로건을 내걸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열대 우림이 있는 거고 또 브라질이라는 남미라는 또 일종의 그 비주류 지역이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환경과 공존이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환경과 공존에 대해서 부각시키려고 리우 올림픽 주최국인 브라질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또 우리 남북한 선수단들이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까? 네. 같이. 그래서 그게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진 중에 장면 중에 하나라고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북한도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리우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또 국제 사회에 전달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가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지난번에 무슨 탁구 영화 있었죠? 뭐였더라? 제가 까먹었는데 그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네, 네. 대회를 다룬 탁구 영화에서 또 배경이 됐습니다. 현정화 선수하고 북한 이분희 선수의 그런 감동적인 어떤 사실들을 만들어냈던 네. 감동을 자아냈던 그런 영화 그리고 또 그 지바 탁구 선수권 대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남북 단일팀으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북 단일팀으로 우승했던 게 1991년도예요. 우리는 그런 감동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근데 이제 남북 선수단이 올림픽에서 만나가지고 셀카를 같이 찍은 걸 가지고 우리가 감동해야 되는 네. 정도로 남북 관계가 좀 후퇴해 버렸다는 거죠. 그렇네요. 만약에 발전을 한다면은 사실상 올림픽에서 단일팀을 만드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할 때마다 그 남한의 민간 측에서 참여한 그 정상회담 참관하시는 분들이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찬 자리에서 남북 단일팀 하자 이렇게 막 제기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도 남북 단일팀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남한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네. 두 개의 국가이고 또 단일팀이로 되면은 남한 선수단들이 참가 규모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을 목표로 해서 참여했던 선수들이 있는데 그들의 참가를 제한시키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단일팀을 만드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바 탁구 선수권대가 91년도였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계속 발전한다면은 단일팀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북 간의 올림픽에서 화해하는 모습들을 훨씬 더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전 세계 시민들을 향해서 보여주게 됐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냥 셀카 찍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야, 우리 원장님께서 리오 올림픽을 가지고 우리 남북 관계 현실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선수단이 메달을 멀다나 메디아나 이런 걸 관심을 가졌는데 원장님은 남북 관계 후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금메달 따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요. 선수들 금메달 따는 거에 대해서 기뻐했고요. 네. 또 그 우리 양궁 그 금메달 4개 종목 석권하고 여장 양궁은 지금 88 올림픽 이후에 네. 계속 우승을 놓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도 눈물이 찌릿찌릿하게 났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남북 관계가 지금 개선이 되고 더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지난주 저희가 한 주 쉬었지만은 지난주 월요일 8.15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했는데 이걸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남북 관계 문제, 그다음에 대일 문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도 여기서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광복절 경축사인데 일본에 대한 얘기가 딱 한 문장밖에 없었어요. 네. 이것부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란 문장인데 대통령이 이날 직접 읽은 경축사 전체가 200자 원고지 53장 분량이었습니다. 6,500자 분량이라고 하는데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이 경축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 언론들은 많은 비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했는데 일본 언론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한테는 박수 받은 그런 경축사였는데 이 보셨죠, 원장님 어떠셨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의 행보나 정책에 대해서는 네. 일본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 언론이 계속 박수치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예. 일본 언론은 굉장히 박수치고 있고요.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기 전인 6월 달에 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참여해가지고 퍼시픽 드래곤 훈련이라는 그런 합동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끝나고 나서 그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일본 언론들은 또 야 이거는 사드 훈련이다.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렇죠. 예. 아무튼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에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박수받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천지가 개벽된 것과도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급변침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013년 네, 3.1절 연설이 그때 처음이었죠. 북한에 대해서 아니 일본에 대해서 음, 초강경 그렇습니다. 멘트를 남기는 연설이었습니다. 네, 그 연설의 내용을 보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했어요. 네, 몇 년 만에 변한 건가요? 그래 이제 그때 그렇게 초강경 발언하셨다가 이번에는 또 일본에 대해서 이제 또 뜨거운 박수를 받는 네, 그런 연설을 하시는 급변침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게 됐는데요. 이번 광복절 연설을 보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 관계,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정책 네, 이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그 총체적으로 실패하는 것의 반영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에 그 남북관계 외교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 남북관계나 외교를 들여다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크게 잘한 게 별로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외교와 남북관계가 큰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 네.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교와 남북관계로 지지율이 유지됐다가 외교와 남북관계로 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물타기를 해보거나 덮어보거나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논리가 광복절 경축사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언론으로부터는 지지를 못 받는데 일본 언론으로부터는 환영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네, 사실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꼭 짚고 넘어가고 일본의 잘못을 비판을 하고 있는 비판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리였는데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아니 박 대통령의 경축사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건가요? 그는 이제 우리 지금 한 몇 년간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작년이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일단 일본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그런 변화의 조짐들이 작년에 나타났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2013년, 2014년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치게 일본에 대해서 강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심각한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네. 이런 게 우리의 대일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항상 출범을 할 때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도 그 과거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하고 그런 뭐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시작할 때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일본이 어떤 일본의 끊임없이 그 우경화, 군사화, 네. 또 그 신사참배 뭐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일본이 그 교과서에서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발적인 기술을 계속 함으로써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일본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그 우리의 노력들이 결실을 보지 못하면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재편되지 못했던 게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그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일본과 관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이유로 굉장히 강경한 네. 차가운 이런 정책과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일 정책에 강경하니까 심지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는 세게 나갔다가 네. 그 임기 후반에는 일본한테 또 아주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냐 이런 웃지 못할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게요. 예, 이렇게 뭐 할 말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네, 그 한일 위안부 합의까지 졸속으로 해 버리고 말이죠. 예. 참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작년에 국제 정세 흐름을 또 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요즘 날씨가 더운 것도 국제 정상이 봐야 알듯이 박근혜 사드 폭염.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네. 갑자기 또 이번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또 자상하시게 따뜻하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변하셨는가? 그래서 네. 작년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누차 지적했던 거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3월 말에 3월 초였네요. 3월 초에 미 국무부에 웬디 셰만 차관보가 네. 그 과거사를 가지고 값싼 박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국 정부를 향한 갑자기 도발적인 멘트를 날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웬디 셰만 이야기가 이번에 성공적으로 관철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과거사를 가지고 값싼 박수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과거사는 접어두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일본에 대해서 뭐 또 강경한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을 때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은 이번에 또 정말로 지나치게 또 일본에게 친화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시작은 그런 윈디 셔먼 작년 발언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미국이 아시아 정책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미국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시아 회귀 정책, 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해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만드는 거죠. 북한 네. 위험하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하다. 이 논리로 해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미일 삼각 관계는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작년이 광복 70주년이었고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여론이 강하게 생겼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윈디 셔먼은 그 값싼 박수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한 거예요. 네. 그 발언 이후에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윈디 셔먼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죠. 그러나 그 언론은 금방 약발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에 그 행사를 가지고 우리가 광복 10주년을 맞이해서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 행사에 대해서 날카롭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일 국교 정상화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8.15 때 아베 총리의 8월 14일 날 일본은 이제 10년 단위로 해서 뭐 2005년에도 담화가 있었고 2015년에도 이제 2차 대전과 관련된 일본의 담화를 발표합니다. 근데 그때 8월 14일 날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거를 인정하다시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슬슬 인정을 해주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작년 12월 18일 날 네.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가지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불가역적 최종적 합의라고 갑자기 또 합의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되어 나가게 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종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불가역적으로 최종적으로 타결을 했다고 발표를 작년 12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후에 일본은 1월 달부터 일본의 그 외상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자기 할 말 다 해야겠다. 또 1월 달부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 아시아 위기 정책에 대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이제 딸려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지금 시점에서 일본은 자기 주장을 다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결국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러게요. 광복절을 맞이해서도 아무런 발언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 흐름들을 쭉 일련의 흐름이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아니 정말 광복절 경축사인데 딱 한 문장밖에 없어서 정말 놀랐고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일본에 대해서는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대신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압박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게 이산가족 상봉 같은 제한조차도 없었어요. 사실 광복절에서는 어떤 제한 그리고 남북관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실마리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그런 제안이나 어떤 대화제 이런 건 없었고
흡수 통일을 공식화하는 발언이라고 할까요? 뭐 간부와 뭐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흡수 통일해서 북한을 통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경축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이 곧 붕괴할 거다 생각하고 그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면은 우리가 자동 빵으로 그 북한을 우리가 그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뭐 붕괴되지 않는다는 거는 지난 한 20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매우 뭐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네.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과 북한이 붕괴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근데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북한 붕괴의 조짐으로 읽는 그 안목, 그 시각 이것이 네.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태영호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 가족이 망명한 그 사실을 밝히면서 북한 제재가 이제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태영호 공사 가족 망명 그 상황 쭉 보셨을 텐데요. 네. 뭐 정부의 주장이 맞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뭐 오히려 이제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또는 국제 사회의 어떤 노동력 어떤 수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외화벌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두컴컴한 평양, 밤이면은 전등불이 까지는 어두컴컴한 평양, 낮에는 회색의 건물들로 가득 차 있는 평양 이렇게 평양의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양의 밤거리가 화려해졌어요. 그리고 평양의 낮에도 택시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심지어 네, 교통 네. 체증까지도 요즘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평양에 이제 외신 기자들도 더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는 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 사실상 이제 우리 박종호 기자님 말씀한 것처럼 북한 뭐 붕괴를 기대하고 있는 듯한 네, 네. 그런 이제 발언을 한 거는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대북 정책의 실패를 북한 붕괴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하면은 우리 박종호 기자님 뭐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게 너무 뭐 많이 있을 텐데요. 네. 통일 대박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거죠. 예. 통일 대박. 그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네. 뭐 아시아 회의에 나가면은 통일은 한반도만 대박이 아니라 아시아의 대박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확장시켰죠. 하거든요. 근데 또 세계 지식 포럼이라는 데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대박을 넘어서 세계의 대박이 될 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통일 대박이라는 게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찰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뭔가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통일은 대박이다. 이 구호만 외치고 있거든요. 사실 이 통일 문제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지만은 사실 경축사에서 드러났던 우리 청년들의 아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헬조선이라고 불렀던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라를 비하하거나 불신하면 결코 발전 동력이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훈계를 했어요. 네. 그 훈계하면서 할 수 있다. 정신 승리를 강조했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맥이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의 그런 인식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뭐 방향은 구호는 멋지게 제시하는데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결국은 실패한 북한에 대한 정책을 돌리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 그 붕괴를 기대하는 그런 대북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청년들 청년들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은 뭐 세계에 나가 보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자긍심을 못 느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발전한 그런 네. 나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문화적으로도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네.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그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한국을 버려버릴 거라는 그런 불안 심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은 사드를 우리가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한다 그러더라도 미국에게 우리가 버림받을 줄 모른다는 그런 불안 심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력도 성장하고 한국 국민들이 부지런하고 한국 국민들의 지적 수준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미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의 여론이 반박을 하면은 미국은 한국이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할까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다 그래서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대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국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력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이율배반적인 얘기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 앞뒤가 안 이율배반적인 건 맞네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 호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긍심을 안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유, 그럼요. 네. 다 가지고 있죠. 그럼요. 그리고 근데 애국심은 박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청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년들의 이렇게 발랄함, 에너제틱하고 발랄하고 이런 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참 불행해요. 왜냐하면은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 입에서 스스로 나올 정도로 우리 청년들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건 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경제 자체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는 이제 제 또래들은 뭘 걱정하냐면은 네. 이제 이 현재 고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명퇴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이제 고용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취업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기성세대들은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지금 현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최초로 네. 그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고용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불안해하고 있지만은 고용은 이미 된 기성세대들 아닙니까? 근데 이 청년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고용이 이미 된 그러나 고용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는 기성세대들보다도 더 가난한 시대를 살아야 되는 최초의 세대가 되는 겁니다. 네.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고용 자체가 지금 불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청년들은 아예 고용도 안 되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불행한 세대입니다. 이 청년들은 사상 최초로 기성세대보다도 더 가난한 그런 세대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청년들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기성세대가 또 마찬가지로 고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부자가 불안한 지금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불안한 아버지 아들이. 예, 아버지 아들이 불안한 아버지와 딸이 불안한 네.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이 불안한 이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면 진단을 해야죠. 그렇죠. 국가 지도자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하고 불안한 국민들의 등을 다독거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불안한 이유는 결국은 경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는 세계적으로 저성장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 불안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갔을 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경제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4% 이상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 가지고 부자 세대가 기성 세대와 그 자식 세대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는 다른 여러 세계 나라들과는 다르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방 대륙으로 진출해 나가는 세계적인 저성장에서의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우리 그 탈출구 못 만들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도 폐쇄했죠. 그렇죠. 북방 경제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드 예. 배치를 함으로써 한중 경제 관계가 우리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한중 경제 관계를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의 한중 수교를 해가지고 지난 30년간 먹거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사드 배치를 하면서부터 우리는 미래의 한국의 먹거리를 만드는 것들을 스스로 지금 포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부가 박근혜 정부입니다. 네. 근데 그 박근혜 정부가 그 불안해하는 그 청년들이 그래서 스스로를 헬조선이라고 말했을 때 청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들을 향해서 예. 자긍심도 없는 애국심도 없는 세력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보면서 정말로 쓸쓸한 마음, 아픈 마음을 달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참 남 탓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축사 저희가 뭐 한 주 지났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좀 경축사 오늘의 짚어봤는데, 현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앞으로의 뭐 대북 정책의 방향, 네. 뭐 대일 외교, 대중 외교의 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경축사로만 놓고 보면 일본하고는 짝짝꿍, 북한은 압박, 뭐 이런 건데요. 예. 사드 문제, 안보 문제 계속 그런 걸 제기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 박 대통령이 인천 상륙 작전을 관람하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이 네. 보도가 되고 많이 올라왔던데 저는 정말 놀랐던 게 대한민국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 트위터 계정이 인천 상륙 작전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 인천 상륙 작전이 뭐 국비로 제작된 것도 아니고 국정 홍보 영화도 아닌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이 많이 관람한 영화 중 하나인 인천 상륙 작전. 박근혜 대통령도 영화관을 찾아 시민과 함께 관람했는데요. 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리고 폭염의 절정인 이번 주말 여러분들도 인천 상륙작전을 관람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면서 박 대통령 사진과 함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배달의 기수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걸 홍보할 수가 있나요? 민간 영화기도 하고. 너무 속이 드러나 보이는 청와대의 모습이죠.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유하기 전에 봤습니다. 그래요? 박종훈 보셨어요? 기자는 안 보셨다면서요? 네, 저는 안 뭐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권유하기 전에 봤는데요. 음, 청와대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속보입니다. 저는 뭐 대부분의 영화 평론가들이 뭐 배달의 기수다 네. 또는 뭐 찰진한 방국 영화다 음, 이렇게 비판적으로 혹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비판적으로 혹평을 하지 않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천 상륙 작전에서 몰랐던 그런 뭐 켈리 부대라든가 이런 그 인천 상륙 작전의 숨겨진 작전들을 저로서는 좀 새롭게 알게 되는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몰라서 그런지 새롭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2차 대전 때 보면은 유럽 같은 데서 그 어떤 유격대 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뭐 파르티잔 영화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뭐 나치에 저항하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민간인들의 숨겨진 그런 어떤 기록들을 계속 찾아 나가려는 네. 그런 뭐 노력들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환기가 아니라 그냥 영화는 영화라서 보자 해가지고 영화적인 흥미와 재미를 높이는 그런 또 소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2차 대전 때 그 파르티잔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런 영화적인 흥미를 높이는 뭐 소재였던 것은 분명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뭐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그런 영화적 그 소재, 영화적인 흥미를 높여 나가기 위한 소재를 찾아 나가는 뭐 그런 정도로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는 사실 영화 자체로서는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완성도 면에서 완성도가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은 무슨 그 장갑차 있지 않습니까? 기갑한 네네네. 그 장갑한
그 장갑차 뭐 아주 50년대 장갑차니까 굉장히 뭐 기술도 낙후한 그런 장갑차인데 그 장갑차인데 주인공이 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인천에 있는 모든 그 북한군들 아, 한 사람이 그냥 뭐 전부 다 그냥 초토화시키고 다 섬멸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장면이 영웅화시키는 장면인데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만든다는 아, 건데 그런 게 지금 영화 내용을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아, 너무 많이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제 보실 분들도 계시니까. 아, 예. 그게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보였으니까. 근데 예. 그게 영화적인 완성도 면에서 본다면은 뭐 흥미를 반감시키는 그런 요소였어요. 아, 그래서 그런 면도 있다. 예, 영화적인 완성도는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영화로서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청와대가 나서서 이렇게 홍보한 이유는 그러게요. 뭐겠습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홍보한 이유는 청와대가 지금 사드 배치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하고 인천 상륙작전 하는 거나 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또 8월 경축사에서 네. 뭐 그 건국일 아, 이런 것들 예. 언급한 거는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연결이 결국은 됐군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그 사건들의 실체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것들보다는 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의 보수 세력들하고 수구 세력들을 서로 결합시켜 가지고 아, 그래서 정치적으로 현재 임기 말로 가면서 내임덕으로 빠지고 있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그런 수구 보수 세력의 결집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네. 수구 세력들을 청와대가 계속 지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하. 또 그 수구 세력들이 보수 세력들을 또 포섭해가지고 수구 보수 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돼서 이 견고한 수구 보수 동맹이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 말 지지 기반으로 네. 계속 남기를 만드는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임덕에 빠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그런 그런 거죠. 전략.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서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 되게 이제 그동안에 보수적인 행보를 보인 분들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임기 말로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또 경상북도에 배치하려고 그러니까 성주 주민들 또 새누리당 지지하는 데서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지 세력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사드 배치도 내년 대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나치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국절 말씀하셨는데요. 네. 건국절 이 건국 68주년을 박 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네. 새누리당에서 또 나섰어요. 아, 그랬나요? 네, 새누리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건국절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네. 건국절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이정현 대표는 건국절 토론을 하자, 네.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건국절을 이슈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전략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건국절 이슈를 만드는 거는 건국절 이슈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진보와 보수로 분열시켜 가지고 그래서 예. 보수의 기반들을 계속 그 다져서 집권 후반기 내임덕을 막겠다는 전략이고 뿐만 아니라 2017년 대선으로까지 네. 이 보수 진보의 대결 구도를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전 대표가 건국절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8.15를 그렇게 건국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15를 우리가 승전일로 하자 이런 제안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이제 이정현 그 새누리당 대표가 이런 흐름 속에서 바로 건국절 논란을 가지고 토론하자. 토론을 하자는 예. 것은 이제 진보 보수의 대결 구도로 가자는 아하. 그런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근데 이제 이렇게 수구 세력들, 뉴라이트 세력들은 계속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가 상임 임시정부를 정신을 개정하는 거고 네. 1919년 4월 11일 상임 임시정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임 임시정부 수립된 게 우리 건국절인 거죠. 건국일인 네, 거죠. 네. 그래서 2019년 4월은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는 겁니다. 이건 헌법 정신입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헌법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헌법을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낡은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헌법이 아니라 헌법으로 헌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100년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
2019년은 우리가 대한민국 100년을 기념하고 그 대한민국 100년을 통해 가지고 상임 임시정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김구지석도 있는 거고 이승만도 상임 정부의 수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100년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뉴라이트 세력들, 수구 세력들이 건국적으로 하는 거는 자신들의 친일을 은폐시켜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일제 시대 때는 다 친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1948년을 건국을 해버리면은 일제 시대 때 친일은 다 없어지는 거고 1948년 건국으로부터 시작돼서 자신들이 예. 마치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스처럼 건국의 아버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신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출발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사를 그런 식으로 은폐시켜 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일본에 대해서 한일 관계에 어떤 일본이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들은 덮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에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친일본적인 일본에 대해서 접근적인 일본 그런 언론에서 박수받는. 박수받는 그런 이제 광복절 기념사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네. 우리 뉴라이트 수구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친일했던 것들을 은폐하고 그래서 1948년을 건국국으로 함으로써 자신들의 건국의 주도 세력이라는 자신들의 그 역사를 네. 포장하고 싶어서 이런 그 건국절 논란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을 또 한편으로 네. 새누리당은 등에 이용하려고 업으면서 하고. 우리 사회를 보수와 진보로 또 논란으로 만들어내려고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새누리당 한 의원실에서 건국절 관련된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건국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에서 계속 이걸 이슈화시켜서 진보 보수 대결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친일 역사를 지우려는 네. 그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랑 좀 맥이 닿아 있는 네. 그런 논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에 저희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헌법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박 대통령이 건국 68주년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난 수호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 아닌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예. 그냥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가 국호를 정할 때 대한민국이라 그랬어요. 네. 그 대한민국이라 한 거는 이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했을 때 우리의 어떤 뭔가 좀 자주권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대한제국이라는 그 외세의 어떤 각주장 속에서 대한민국 자주권을 살리고 싶어서 대한제국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한제국의 대한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오고요. 그리고 민국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대한이라는 대한민국이 이 자주 독립국이라는 그런 의미와 그다음에 백성이 주인이라는 그 민국이라는 것을 결합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바로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계승하는 것을 네.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2차 대전에서 참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전선하고 버마 전선, 인도 전선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거기에 참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복군이 2차 대전에 참전한 국가로서 성전국의 2차 대전 성전국의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해방 이후에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호 조약, 그러니까 2차 대전 그 강호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요시다 그 총리가 네. 미국에게 이제 협상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을 그 2차 대전 강화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네. 어떤 승전국으로서 참여를 시키게 될 경우에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식민지 피해에 대해서 보상과 배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본이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네. 되면은 미국이 일본을 어떤 중국의 공산화에 대한 대공산권 전쟁 기주로서 일본을 삼으려는 미국의 전략은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2차 대전에 승전 권한을 부여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참여 국가를 할 수 없다. 일본의 요시다 수상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참여국으로 돼 있다가 결국은 빠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2차 대전에서 명백하게 2차 대전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서 2차 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전 국가이고 성전의 권한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뭐 다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네. 우리가 성전 국가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100년의 어떤 정신을 헌법에서는 명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의 승전 국가라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우리는 2차 대전의 승전 국가로서의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일본은 패전 국가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이것이 바로 헌법이 우리에게 부과해 주고 있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헌법의 과제들을 헌법의 정신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이걸 퇴색시키는 그런 네. 발언을 박근혜 대통령이 8.1절 기념사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을 해일 조선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을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예. 이 자긍심 안 가진 청년이라고 질타하시는 그런 네. 어떤 모순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 그 우리가 정말 그 독립운동의 그 빛나는 역사 그리고 임시정부의 투쟁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긍심을 얻는 거 아닌가요? 애국심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역사 교과서 국정화나 아니면 이런 건국절 논란을 가지고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퇴색을 시켜놓고 우리 청년들 보고 왜 니네 우리나라를 비하해? 왜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불러? 이렇게 훈계하는 거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영화 밀정을 보고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시대적 과제까지 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밀정 영화에서 결국은 그 김구 선생도 거기에 나오고 막 많은 주인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그 김구 주석이 암살 그 어떤 스파이를 처단하라는 그런 김구 주석의 명령을 수십 년 만에 완수했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암살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영화 암살에서요. 네네.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과 맞서서 어떻게 싸웠고 그리고 친일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네. 그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역사적 숙제, 역사적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이 1919년도에 상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 전통을 우리가 계승하면서 일본과 맞서 싸워왔던 그 역사를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더 많이 환기시켜줬을 때 우리 맞아요. 박종 기자님 말씀대로 네. 우리가 자긍심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대한민국은 이런 일본과 싸워서 이긴 승전의 나라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100년의 역사 속에서 온갖 시련을 딛고 네. 나왔다. 그리고 2019년 대한민국 100주년이 됐을 때 이 대한민국 100주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아침부터 지금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열변을 토하고 있어서 땀이 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역사적인 문제 저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우리 민족이 달려 있는 민족의 역사, 우리 헌법이 달려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정말로 놀랐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얘기하면서 하얼빈의 감옥에서 유언을 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정정을 하긴 했지만 글쎄요, 이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이런 사실관계조차 확인이 안 되는 청와대 그리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대통령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몰랐는데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연설문 작성한 사람들을 몰랐다는 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청와대에서 대통령 연설문 특히 대통령 연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년 연설에서 중요한 연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연설 중요하겠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8.15 연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 연설이고요.
8.15 광복절은 그만큼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연설문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부의 각종 부처들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네. 청와대에서는 연설문 팀들이 만들어져 한 달 전부터 연설문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연설문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뉴슨 감옥이 아닌 안중근 의사가 어디에서 이렇게 처형당한지도 모르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네. 참 가슴이 답답한 노릇이죠. 저는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린 거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뭐 지금 조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네, 한번 네. 회고해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네.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미래로 어디로 나갈 것인에 대해서 희망을 찾자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다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브렉시트를 보지 않았습니까? 영국에. 예. 영국의 브렉시트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아니 그 전에 이미 19세기부터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1800년대 초반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계속 전쟁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요. 그런 전쟁을 겪은 유럽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면서 오늘날 EU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EU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브렉시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브렉시트가 난민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지금 EU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브렉시트를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됐다는 네.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한반도적인 교훈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남북 관계, 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네. 이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비전은 바로 안중근 의사가 제시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어떤 뉴슨 과목에서 네.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쐈습니다. 네. 동양 평화 대동아 공영권을 이야기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이야기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예. 그리고 나서 리슨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저술했어요. 이 동양 평화론은 동양에 있어서의 공동의 군대를 만들고 동양에서의 공동의 언행을 만들고 그래 동양이 협력해서 평화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쐈지만은 동양 평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은 1945년도에 유럽에서 EU의 어떤 모델이 된 석탄 철강 공동체보다도 무려 40년이 앞선 아하. 안중근 의사가 훨씬 더 유럽 EU보다도 더 앞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안중근 의사의 탁월한 사상인 거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야기했던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게 일본 천황 밑에서 모두가 다 번영하자는 거 아닙니까? 천황 밑에서 들어오면 얘네들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함께 잘 사는, 함께 공존하면서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지배를 하는 그렇죠. 거죠. 아시아를 지배하는 예. 거죠. 일본의 지배 밑에 너희들이 잘 산다는 겁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라는 것은 그 이토 히로부미의 대동아 공영권보다도 훨씬 더 진보된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네. 아시아 국가 모두가 함께 번영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이야기한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100년을 2019년도에 내다보면서 네. 대한민국의 100년의 어떤 그 사상과 철학과 비전을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문제 우리가 아베를 저격하는 아베의 노선을 저격하지만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것처럼 네. 아베 노선 그러니까 아베를 뭐 아베, 제가 쏘겠다는 게 우경화 아니라 전략. 우경화 정책을 예. 우리가 비판하지만은 그러나 동양 평화론으로 일본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2019년 상해 대한민국 100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네. 오늘날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그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박근혜 정부는 무슨 이 건국절 논란이라든가 또는 뭐 사드 배치를 내년 대선 때까지 끌고 가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또 태영호 그 중국 영국의 뭐 주영 북한 공사의 네. 어떤 그 탈북을 통해 가지고 북한 붕괴론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네. 우리 국론을 계속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분열시켜 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선 전략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네.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
이걸 통해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정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입니다. 네. 참 이 안중근 의사의 그 순국 장소를 잘못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러면서도 인천 상륙 작전을 봐라, 그리고 헬조선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르고 보수 세력을 결집을 시켜서 내년 대선까지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게 만드는 박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들, 이걸 우리가 정확히 봐야겠어요. 그렇죠. 계속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내년 네. 대선까지 계속 갈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만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국론을 분열시켜 가지고 보수 진보 대결 구도로 끌고 갈 것이고 네. 그렇게 하면은 보수의 여론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말을 레임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정권을 자신들의 유리하게 친박 세력 중심에서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국론 분열적인 것들 계속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오늘 또 시간에 아침부터 더운데 엘레 가면서 계속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떤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세력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네. 아시아 평화를 만들어내는 세력들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하고 북방 경제에 진출해가지고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고용 불안을 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을 안심하게 해주고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악화돼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벙어리 냉가슴, 겉으로 말 못하고 속으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대기업들, 네. 그리고 또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우리가 얼마든지 박근혜 정부가 아닌 대안적인 우리의 민주 진보 세력들이 네. 이런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네.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참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전략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팟짱 애청자분들은 넘어가지 말고 절대 넘어가지 말고 이런 대안이 있다는 걸 주위에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참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그 8.15 경축사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네. 8.15 경축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는 미래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스스로 또 자뻑하면은 뜻깊은 그런 방송이었고 네. 또 역시 우리 박종호 기자님이랑 만나면 제 마음이 항상 훈훈해집니다.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